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뒤에서 제가 한 20분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쭉 뒤에서 보고 있었는데 어느 분께서는 막 뒤로 넘어가시고 어느 분께서는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시고 네, 그러신 모습 보니까 지난주에 의정부에서 웃다가 2명 죽었습니다. 네, 자기가 죽었는지도 몰라 하도 웃다가 죽어가지고 네, 오늘은 다행히 죽으신 분이 안 계시네요. 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 정확하게 포인트 두 가지만 좀 짚어드리고 갈까 해요. 두 가지를 짚어드리는데 세상을 바꾸는 정책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현재 태어나서 살고 있는 세상, 그것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짚어볼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정책을 그렇다면 과연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책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그리고 이 정책이 어떠한 요소들에 의해서 조금 완벽한 정책으로 이렇게 좀 다듬어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서 칠판 뒤에서 나올 때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나올 때, 네. 지금 박수 쳐주신 분만 감사합니다. 네, 100살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고 올해 로또 1등 당첨돼서 하시는 일 때려치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뭐 이런 식의 강의니까 이걸 미친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강의로 봐야지.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우리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립니다. 이동학입니다. 네.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 다준다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저도 이런 거 해요. 이런 것도 하고 재밌게 하죠. 네, 그리고 생활정치연구소 연구원이고요. 잉어빵 굉장히 좋아해요. 잉어빵의 계절이 왔죠. 잉어빵 많이 사드세요. 네, 맛있겠죠? 네. 자, 태권도도 했습니다. 5단입니다. 다른 분들은 저에게 왜 이런 거 하냐? 태권도장 하나 차려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치지 그러기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야죠. 네. 군대 갔다 와서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차 사가지고 노점상에서 장사도 했어요. 지금 보이시죠? 옆에 줄을 지그재그로 서가지고 대전이에요. 대전. 네, 지그재그로 쓰고 아주 정말 장난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 별명이 지금 얼굴 지금은 이게 상당히 많이 망가졌는데 네, 저것도 사진 잘 안 나는 그때 당시 별명이 이승기. 오늘 선물 많이 준비했습니다. 아니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늘 특별히 선물 두 가지 준비했는데 하나는 온 가족이 함께 드시라고 원할머니 보쌈에서 원할머니 준비했고요. 동서 가구에서 원목으로 만든 이쑤시개 3개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잘 들어주세요. 네. 자, 노현상도 했었고, 자, 그리고 대학생 우리나라 최초로 제가 방송 토론 MC도 봤어요. 네, 제 자랑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따 들어보시면 됩니다. 네,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기타도 치고 굉장히 잘 즐기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뒤집어보는 세상, 네, 이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나면요, 다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태어났고 지금 살고 계신데 보세요, 3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이 있으셨겠죠? 다 하고 싶은 게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자녀분이 또 하고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뭘 하고 싶은지 꿈이 없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여기 계신 어머님들께 살아보시니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들이야. 예를 들면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키워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다른 데 가서 캐바레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네, 물리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을 규율하고 있는 규범적인 것들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요.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애기 낳으면 애기 어쨌든 케어를 해줘야 돼요. 얘가 어린아이가 혼자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 우리는 이 3가지를 놓고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민들을 시작해 나갑니다. 예, 많은 고민들을 시작해 나가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부모 넘어서 노인까지 한번 우리 세상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어린이가 태어났어요. 어린이의 그 온통 꿈은 뭐예요? 그냥 엄마랑 같이 노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하고 노는 거.
어린이집 그 제 조카 때문에 어린이집을 갔는데 갑자기 3살 4살 아이들이 놀다가 벽돌 막 이렇게 집 짓기 쌓기를 해요. 플라스틱 벽돌 가지고. 그냥 어떤 애가 갑자기 벽돌을 짓고 애, 애 얼굴을 팍 때려요. 그 선생님이 못 봤죠.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애가 울고 있어요. 막 울고 있는데 선생님이 가서 왜 그러지 하는데 벽돌로 때린 애는 자기가 때린지도 몰라. 그냥 놀고 있어 계속. 맞은 애도 자기가 왜 맞았는지 몰라. 누구한테 맞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상처가 나면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선생님의 입장. 그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어린이집 보면 이런 뭐 영아분유 먹고 숨진다, 뭐 어린이집 집단 후원한다, 뭐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런 고민이 들겠죠. 지금 여기 젊은 어머니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예. 정말로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고 그럼 과연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막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휩싸이는데 어찌됐건 그걸 우여곡절 끝에 넘겨가지고 청소년이 돼요. 중학교도 가죠, 초등학교도 가고 그다음 고등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한 번쯤 뒤집어 봅시다. 초등학교 1학년 가면은 엄마들이 굉장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죠. 아이의 꿈이 뭔지 모르지만 아이에게 12년 동안 대학 어떻게 하면 잘 좋은 대학을 가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를 하죠. 그러는 동안 아이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꿈이 뭔지도 몰라요. 제가 20살짜리 대학 이제 친구들 이런 데 강연을 가가지고 물어보면 꿈은 뭐니? 딱 50%로 갈려요. 50%는 공무원이요. 나머지 50%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다니까요. 예. 현실이 그래요. 이 친구들 방학 때 되면 이런 캠프 가야 되죠. 뭐 보충 수업 가야 되죠.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노스페이스로 신분이 정해진다잖아요. 노스페이스 잠바로. 그래가지고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요.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과도하게 죽고 있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청소년들이 죽는 가장 큰 원인이 뭘까 봤더니 교통사고였어요. 지금은 달라요. 자살이에요. 교통사고로 죽는 청소년보다 자살로 죽는 청소년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게 내 자녀라고 비켜갈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대학을 가죠. 대학을 가서 어른들이 강요했던 대학을 갔어. 대학을 갔고 그리고 졸업장을 땄어요. 우리 사회는 어쨌든 대학 안 나오면은 이게 완전히 임금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고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청년 뭐 실업 50만 시대 이게 불과 1, 2년 뒤에 100만 시대 계속해서 실업률은 높아져만 가고 청년들은 갈 데가 없어. 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 지금 문제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취직이 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월급이 굉장히 짜죠. 대학을 나와도 월급이 짜. 고졸은 더 짜죠. 120만 원짜리 월급 이렇게 받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결혼을 못하는 세대, 결혼 불능 세대란 말까지 나와요. 이 지금 책도 이제 이런 책도 발간이 되어 있고 왜 결혼이 불능할까 봤더니 두 가지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월세를 사는 청년. 네. 월세를 살고 월세 사면 그나마 잘 사는 거예요. 나이 30에 아직도 엄마 아빠 밑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네. 분가를 해야 되려면 엄마 아빠가 1억을 대주거나 결혼을 할 때 집을 대주거나 뭐 이런 엄청난 이 소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때까지 애 하나 키우는데 교육비, 양육비 이것까지 다 들었는데 결혼 나이 30까지도 엄마 아빠가 케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남한 청년과 북한 처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뜨거운 밤이 시작된다. 초등학생의 답변이에요. 근데 정말로 뜨거운 고민이 시작되죠. 뜨거운 밤커녕. 네. 그러면서 부모가 되죠. 우여곡절 끝에 결혼 불능 세대를 딱지를 떼고 결혼을 했다 칩시다. 그리고 삼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 예, 자주 섞인 말인데요. 어찌됐건 그걸 뛰어넘어서 부모가 돼. 부모가 되면 아이를 이렇게 갖죠. 아이를 낳죠. 정말 아이 때문에 이제 살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고 싶은 일들을 조금씩 포기해야 될 이유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 나는 얘가 행복이야.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주말에 가면 여행 가고 막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실수가 발견이 됩니다. 어른들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죠. 네. 남의 아이는 학원을 가고 남의 아이는 과외를 하는데
내 아이는 뭔가 부족할 것 같고 또 대학을 못 갈 것 같고 12년 동안 오로지 이걸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지 그래도 인생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걸 어린아이는 모르는 것 같고 예. 그렇게 해서 계속 가둬놓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다가 그 아이가 크고 그 다음에 부모의 어떤 입장을 넘어서서 이제 노인으로 가죠. 노인 이렇게 행복한 노인 생활을 맞이해야 되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 뭐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노후 준비가 그렇게 되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자녀 결혼 시켜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시켜야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이 30에 5천만 원 모았으면 정말 잘 모은 거 아닐까요? 예. 근데 5천만 원 가지고 결혼할 수 있을까요? 월세 들어가는 여기 딸 가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내리시고 아들. 예. 너무 어떤 분이 아들 딸 다 가지고 계신 거야.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들 딸 가진 사람은 굉장히 공평하게 좋습니다. 왜 좋냐면 아들 둘 가진 부모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아들이 집을 해오는 문화가 있잖아요. 아들 가진 부모가 집을 해줘야 돼. 첫째, 둘째 혹은 셋째여봐. 집 세 채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딸만 생각해봐. 집 해줘야 되는 부담은 혼수도 물론 들어가지만 집 해줘야 되는 부담은 조금 덜한 거죠. 근데 아들, 딸 있어봐. 아들 해준 거 딸 할 때 사위할 때 또 받잖아. 네. 그러니까 상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가 딸 가졌는데 월세 사는 그 사위한테 자네 내 딸을 먹여 살릴 수 있겠나?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예요? 네. 하겠죠. 자네를 못 믿겠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결혼은 반대일세.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우여곡절 끝에 결혼시킨다 하더라도 그런 엄청난 비용을 엄마 아빠들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뭐냐? 노인 생활을 맞이할 때 자기의 생활비 그런 비용이란 말이죠. 노후 자금이란 말이죠. 노후 자금인데 그런 노후 자금들이 굉장히 자녀들한테 과도하게 딱 빠져나가니까 결국엔 사회복지, 그러니까 세금으로 또 이렇게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사회가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고령 사회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이런 이제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이런 것들 정책으로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노년이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웃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굴을 보기가 주변에 쉽지 않아요. 주변 돌아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폐지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봉사활동 같은 데 하러 가보면 노인정 이런 데서 보시면 전부 다 힘없고 막 이러시잖아요. 그리고 어디 요양원, 저희 어머니 꿈이요, 요양원 가서 늙어 죽지 않는 게 꿈이래요. 집에서 죽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많이 느끼실 거예요. 거기 가면 또 외롭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기도 한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살짝 어린이부터 쭉 한번 짚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살면서 보니까 집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잠깐 내가 머무는 곳이지 죽을 때까지 머무는 곳이에요. 소유의 개념, 그리고 투자의 개념이 아니야. 그냥 내가 사는 곳, 사는 공간,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파트 값 상승됐다 혹은 완전히 하락했다에 따라서 울고 웃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게 집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게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재산의 가치를 띠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태까지 50대 가장을 기준으로 50대 가장들이 여태까지 20대, 30대, 40대, 50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나마 하나 해놓은 게 부동산인데 그나마 집 한 채 가져놓은 건데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죠. 그거 굉장히 큰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요즘 여기 뭐 마트 일하시는 어머님들도 계시고 아주머니들 재취업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대학생들도 요즘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중고등학생들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데 최저임금 수준이요 우리나라가 OECD보다 현격하게 낮아요. 현격하게 낮아요. 현격하게 낮는데 최저임금 수준 보세요. 한국이 이게 8년 기준인데 3.62달러 시간당. 다른 나라 보세요. 6달러, 7달러, 10달러. 그러니까 2배 이상 하고 있다는 거예요. 2배 이상 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기 힘든 나라다. 이런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벌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학벌에서도. 학벌에서 입사 불합격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 대부분 학벌이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학벌 때문에 취직을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학벌 때문에 임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임금 차이. 예. 이게 우리 자녀들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수도권이고 지방이고, 4년제고 2년제고 고졸이고, 이런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요, 엄마들이 자녀를 무조건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된다는 기본적인 목표가 있어요.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연입니다. 입시 설명입니다. 네. 입시 설명회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 가보셨죠? 네. 아, 이게 엄마들이요,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열심히 한 엄마는 없었을 것 같아요. 자기 중고등학교 때. 예.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진짜 두 발 벗고 이런 데 쫓아다니면서 정복해내고, 예,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게 체육관 하나를 가득 메운 엄마들의, 예, 마음이거든요. 네. 예, 이런 현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제가 아는 형 중에 하나는 택배 배달을 한다고 그래요. 택배 배달. 그래서 어디야? 라고 이제 이제 택배 배달 간 집에 없으니까 물어봤겠죠? 네. 이렇게 답변이 왔더래요. 택배. 이렇게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문 열고 나왔는데 그 친구도 대학생인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물어보더래요, 자기한테. 어? 되게 어리시네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 알바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직장인데, 알바가 아니라 직업인데, 무기직, 무기계약직. 네. 무기계약직은 또 뭐야? 계약직은 계약직이고, 그건데 무기는 뭐냐면 평생 동안 계약직인 거야. 정규직이 아니고. 네, 평생 동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근데 월급이 120만 원. 네. 딸 보낼 수 있을까요, 이 남자에게? 이 남자는 꿈을 꿀 수 있을까요? 네. 어머니 아주 똑똑하십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요. 배달할 때 벨 누르고 어우엉이라고 외쳐주세요. 네.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그래요. 네. 정말 더러워 이런 얘기 나오죠. 네. 네. 이게 사회에서 물론 장난이고 굉장히 재밌지만 실제 받아들이는 입장, 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소외감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보자면 저희가 한국인의 원인별 사망률이에요. 원인별 사망률.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40대 원인, 그 사망 원인이 전부 다 이제 무슨 암 같은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성, 그리고 간암 이런 걸로 다 죽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최근이 아니죠, 벌써 몇 년 됐어요, 자살이 OECD에서 1위예요. 1위. 우리나라가 하루에 몇 명씩 죽을 것 같아요? 10명. 하루에 10명? 10명. 이거 맞히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쑤시개 드리겠습니다. 네. 4명, 52명, 3명, 20명. 52명 가까웠어요. 43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우리나라에. 하루에 43명씩 죽는다고 해요. 이따 이쑤시개 받아가세요. 네. 네. 43명씩 죽는다고 해요. 보시면 이거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입니다. 10만 명당 우리가 28명이 죽는다는 거죠. 네. 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이런 거보다도 실제 자기가 죽음을 선택해서 죽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아까 무슨 얘기했냐면 청소년 자살률 1위, 아까 얘기했던, 그리고 노인 자살률 1위. 하루에 43명이면요, 이건 거의 학살 수준이에요. 예, 굉장히 많이 죽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OECD 평균보다 훨씬 2배 이상 높아요. 13명인데 우리 28명 이상이죠.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노인 자살률 아까 1위 말씀드렸는데, 노후 생활이 불안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녀들한테 우리는 과도하게 지출하고 과도하게 투자하고 이러는데, 요즘 자식들이요, 자기가 취직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면 정말 효자입니다. 효자. 네.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든데 결혼해서도 내내 엄마 아빠 손 벌리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노후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정책이란 것은 지금 쭉 우리가 인생을 살펴봤듯이,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입시 문제,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그리고 자살률 문제, 이것까지 쭉 짚어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윤리의식하고 소명의식이에요. 너무나 큰 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부분이고, 정책을 고민하실 때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시고, 누군가를 상처받게 하는 정책, 이거는 조금 옳지 않다. 예. 그래서 이왕이면 간혹 가다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 정책을 내면 누군가 피해를 볼 수 있어.
그런데 정말로 다수가 그것을 더 원하고 이런 입체적인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왕이면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게 오히려 조금 더 의미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윤리의식과 소명의식의 강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정책을 과연 그러면 어떤 정책을 입안할까? 그리고 입안할 때 어떤 내용, 요점들이 필요할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손 한번 다 들어봐 주시고 반짝반짝반짝 하늘 한번 쳐다보세요. 무슨 종교단체 같죠? 네. 이렇게 저렇게 한번 웃어보고 자 내리세요. 계속 하자면 네. 자, 두 번째부터 지금부터 제가 정책 이제 설명드립니다. 여기서부터는 포인트가 나갑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게 법이에요, 법. 근데 법이라고 하면 우린 사실 잘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법이라는 게 뭘까? 이게요.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로 제정하거나 이러는 게 있는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결정자에 의해서 이거 합시다 라고 말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근거가 딱 되고 법이 이것은 이렇게 하기로 한다 라고 하면 그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요. 네. 여기서 포인트예요. 예산 배정을 하고 이 예산 배정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진행 안 하고가 결정이 되죠. 네. 그런데 상당 부분 내는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내면 대부분 다 퇴짜. 해피라이프에 아무리 올려도 퇴짜. 이거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네. 근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법에 대한 이 인식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항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조항을 무조건적으로 또 법이 완전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종교와 도덕입니다. 네. 종교와 도덕.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 보완 체계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횡단보도로 건넙시다. 횡단보도가 없었어. 횡단보도로 건넙시다. 이건 법이죠. 법에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죠. 그런데 무단횡단을 해. 무단횡단을 하면 범칙금이 나오죠. 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무조건 범칙금 물어요? 그렇지 않죠. 예. 근데 나머지 그래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관념은 종교와 도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렇게 활동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보고 종교적인 마음, 도덕적인 마음으로 건너게 되는 거죠. 법을 보완해주고 있는 서로 상호 간의 관계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정책은 무엇일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이렇게 쓰니까 뭔가 되게 구려 보여요. 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지가 않아요. 아, 너 정치적이야. 이런 뭔가 내가 완전 나쁜 놈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래서 이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이거 외에는 딱히 쓸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정치라는 말을 교과서 요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정치 교과서 배우잖아요. 거기에서 왜 이 정치라는 것을 배우냐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에요. 결정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죠. 정치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한정되어 있는 예를 들면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을 야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 누구에게 이 10,000원을 주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는 걸 누구에게 줄 때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이게 정치인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정치적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 자, 이거를 놓고 보니까 정책이란 것은 대부분의 그 어머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정책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거는 창조예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리고 있는 것을 다시 고치는 것. 있는 것을 다시 고치는 것. 원래 있는 것을. 왜 고칠까요? 더 좋게 고치는 것도 있고 혹은 밑에 것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고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심플하게 있는 것 없애버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사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요 핵심을 좀 가져가시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응용이 들어갑니다. 응용. 남한테 배워라. 대부분이 그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제가 딱 내용을 보면 아 요거는 요거 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한번 저한테 컨설팅을 좀 보내도 상당 부분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도 막 써드려야 되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전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이럴 수 있는데
제가 굳이 그거를 막 사족을 달아가지고 막 남기는 것보다 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거기서 한번 또 천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혹은 옆에 집, 예, 순이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예, 덕이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그러면 가정에서 상당 부분 정리가 돼요. 보완이 돼. 근데 자기 아이디어라고 자기만 이렇게 싸질러지고 있으면은 사실상 쳐내야 되고 안 돼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를 하세요. 주변 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공유를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모방이에요. 가장 쉽게 할 수 있어요. 쉽게. 내가 생각한 거를 저기 창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근데 옆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유심히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 옆에 도시에서 뭘 하고 있는지, 옆에 이웃에서 뭘 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쪽에다 적용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모방이죠. 모방. 예. 모방이고, 그리고 변경.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변경할까? 예.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바꿀까? 이거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저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제가 일부러 지금 예를 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결합. 이거랑 합쳐보면 어떨까? 이거랑 합쳐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대용.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모방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를 여기에서 적용되고 있던 거를 여기에도 한번 이걸 똑같이 적용시켜 볼까? 이런 게 있고, 잘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거 확대. 잘 되고 있는 건 더 잘 되게 해야죠. 이건 하는 예를 들어 볼게요. 고양시에서요, 얼마 전에 그 물 이제 이 전략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레바를 10년 전에 레바를 개발해가지고 소변 볼 때 하고 대변 볼 때 물이 다른 양으로 내려가도록 하는 레바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보급을 했대요. 희망자에게만. 네, 희망자에게만. 당연히 홍보가 잘 안 되면 잘 보급이 끝까지 100%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중단이 됐어. 네. 그래서 이거를 또 제안을 했는데 공공기관에만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어. 근데 이거는 더 좋은 거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 고양시 시민들에게 이거 다 나눠주면 좋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 근데 예산을 퉁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물이 지금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물 비용을 얼마만큼 내고 있는지, 이 부분 딱 하고 레바를 이거를 보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있죠. 그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딱 맞춰보면 물값 아끼는 만큼 레바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보급되는 만큼 아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정책이 굉장히 쉽게 쭉 갈 수 있는 거죠. 예, 생활에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러면은 그럼 이거 예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딱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 게 있고, 자, 이제 정책 제안 시 이제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여건이 있어요. 5가지 여건. 예. 여기 오실 때 뭐 이렇게 남편분한테 허락받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자녀분한테 야, 엄마 오늘 좀 늦게 들어온다, 혹은 어디 갔다 온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정치적 여건이에요. 예. 내가 누군가 어떤 제약이 있는데 그거를 뚫어야 돼. 예.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이걸 뚫어야 돼. 정치적 여건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고려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로 경제적 여건인데, 여기 올 때 차비가 들어가죠. 차비가 버스를 탈 때 혹은 자가용 갈 때 기름값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경제적 여건, 이게 뭐 예산 부분 이런 거겠죠. 그거를 내가 거기를 가야 되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돈이 얼마가 필요한가, 이게 필요하죠. 그리고 나서 사회적 여건, 여기가 건물인지 아니면 산인지 강인지, 예, 이런 부분들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문화적 여건은 가서 여기에서 지금 뭐 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정책 이런 컨설팅도 받고 정책 수업도 듣고 이런 거죠. 문화적 여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적 여건은 이게 내가 가고자 하는데 산이 있나, 아니 혹은 나무가 있나, 혹은 꽃이 심어져 있나. 근데 꽃을 막 자동차가 막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 환경적인 여건까지 같이 고려를 해가지고 정책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체적으로 분석하라. 네, 입체적으로 분석하라. 여기 초등학생 자녀 있으신 분, 초등학생 자녀, 많이 있으시네요. 초등학생 자녀. 초등학생들 놀토 뭐 시작하죠. 네, 주 5일제 수업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아이들 다시 학교 가죠. 토요일에. 네. 토요일 날 안 가요? 어디죠? 지역이? 안산은 토요일 날 안 가요? 그런데 토요일 날 수업 프로그램이 없나요?
네, 그 방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토요일 날 수업을 안 갔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다 쉬었죠. 일요일은 원래 쉬었으니까. 그 취지가 뭐였냐면 처음에 가서 부모님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랬는데 아이들이 덩그러니 집에 혼자 남아 있는 거야. 엄마 아빠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지? 해가지고 방과후 수업, 토요일 수업 이걸 다시 맞는 거야. 근데 또 돈 얼마 내세요? 토요일 날 2만 원. 아, 우리 애는 안 가요. 현명하신 어머니십니다. 얼마 내시죠, 어머니? 4만 5천 원 내요? 원래 안 내던 걸 또 내는 거야, 지금. 네.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입체적으로 분석하라.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풍선 부셨죠? 풍선 한 군데를 잡으면 뒤에가 볼록해져요. 네. 이게 뒤에가 볼록해진 경우예요. 뒤까지 안 보고. 원래 목적은 아이들에게 가족하고 놀 수 있는 시간을 주자. 그게 정서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사회 제도가 엄마 아빠를 맞벌이하게 만드는 이 구조상에서 오일이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 이 정책의 수혜자는 누가 돼요? 네. 토요일 날 가서 아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 선생님. 그걸로 돈을 벌죠. 네.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정책의 목적이 명확하게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죠. 이거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분석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입체적 분석이 결여되면 그런 현상이 목적하고는 다른 현상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한 번씩 고민할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라 이런 말씀이고, 예측 가능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예전에는 은행이든 아니면 어디든지 가서 줄을 서는 게 없었죠. 예. 그냥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띵 뭐 이렇게. 예. 근데 요즘에는 번호표가 생겼어요. 그렇죠? 예. 번호표를 띡 뽑으니까 006 대기 시간 몇 분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와요. 그럼 내 앞에 6명이 있구나. 내가 화장실 갔다 올까? 이거 응아 싸고 와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예, 이런 생각을 하죠. 아메리카노나 하나 뽑아 먹고 올까? 예, 예측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 번호표 정책 하나로 사람들의 시스템이 바뀌었죠. 예, 줄을 서게 되고 예측 가능하게 되니까 잉여 시간을 짜투리 시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거죠. 정책의 목적을 명확히 하라. 이거 아까 입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초등학생 주 5일제 실시한다. 그럼 정책의 목적은 명확하게 초등학생으로 맞춰져야 돼요. 초등학생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애초부터 저 입체적으로 분석하라 설명할 때 애초부터 이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이 정책이 짜여진 건 아니었나 이런 고민도 들 정도로 너무나 그 정책의 목적이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죠. 결국은 지금 오히려 무료 토요일 학교 다니던 거를 돈까지 내고 다니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현 가능하게 하라. 이게 정책에서 보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정책 결정자들도 이거 쉽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대통령들도 이거 쉽게 실현 가능하게 못 만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파주시에서 얼마 전에 제세동기라고 하는 기계 아세요? 이게 심장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맥박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런 거. 근데 그게요 가격이요 200에서 600, 1000만 원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아주머니께서 무엇을 제안하셨냐면 해수욕장이나 아니면 수영장이나 계곡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제세 동기를 설치를 하자. 근데 정책 이걸 딱 받아보니까 제가 행정 담당자가 이거 돈 많이 들겠는데? 이거 바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 문제로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아주머니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컨설팅을 저한테 의뢰를 하셨어. 나한테 너무 큰 과제가 와가지고 저도 사실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법을 찾아봤어요.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기존 그 응급 의료법 그리고 응급 의료법 밑에 또 대통령령이 있어요. 막 여기 복잡해요. 그런 얘기는 복잡한데 이게 품목을 보니까 제세동기가 원래는 구급차하고 병원 이런 데만 설치가 돼 있었어요. 소방 시설 이런 데. 그런데 8월 달부터 법이 바뀌어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그리고 이런 관공서에 2,000명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스타디움 이런 데 설치가 되도록 법이 바뀌었어. 법이 바뀌면 뭐가 연결이 돼요? 법이 만들어지면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예산을 배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을 배정하죠.
그럼 그 예산이 투여가 돼서 여기도 만들어지고 저기도 만들어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품목 아까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2,000명 뭐 2,000명 이상의 어떤 무슨 공간 그리고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막 이런 조항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계곡이나 해수욕장 사람 엄청 많잖아요. 네. 없는 거야. 이거 필요할 법도 하겠다. 그런데 한번 또 뒤집어 생각해 보니까 해수욕장은 왜 안 됐는가? 왜 그 법이 왜 빠졌을까? 이걸 고민했죠. 왜 빠졌을까? 이거 똑똑하신 분 엄청 많으시네요. 네, 저는 그거 한참 고민했어요. 네, 한철만 다니까 7월, 8월, 9월 많이 써야 3개월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건 그거 생각해보면 그런 거야. 근데 그거를 3개월 쓰고 그대로 내비두면 관리를 또 안 해주고 하면 그 몇백만 원짜리가 몇 개월 놀고 혹은 노후화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 입장에서 그렇게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물론 한 생명 살리는 게 중요하지만 너무나 큰 돈이 들어가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렇게 설치해놓고 며칠 놀리면 시민들이 또 들고 일어나. 저 공무원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네, 다 이래요. 그러니까 설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어머니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어머니 구급차에도 설치가 되도록 지금 법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한철에 이거는 한시적인 어떤 정책 제안이기 때문에 지금 겨울철에 제안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 6월달, 5월달쯤에 안전 대책 점검 회의 이런 거를 국가 차원에서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막 해요. 네. 그런 것들 포인트들을 잡아서 구급차들을 그 일선 동안 좀 늘려가지고 대기시키는 이런 제안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전 문제에 있어서 시도가 나서서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제세동기 이런 것들을 하고 이렇게 좀 설치를 한 차들을 배치를 하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정책,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위성의 문제고 그리고 또 구급차들은 하나씩 설치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될 때 불가능한 걸 계속 주장을 하시면 어려운 거죠. 그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상당히 그냥 이렇게 편하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하라. 이것도 말은 다 그냥 다 좋은 얘기예요. 입체적, 예측 가능 이렇게 좋은 얘기인데 합리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생각하는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합리적이지 않죠. 자기 주장만 들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주장도 여기에 넣어야 돼요. 고양시에서 또 이런 제안을 또 하신 적이 있어요. LED 그 터널이나 혹은 이제 지하철 이런데 화재가 났을 경우에 사람들이 다 죽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둘러보니까 원래 저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저런 표지판이 안전 표지판, 비상구 출입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작고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후레쉬가 이제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소화기도 설치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LED 램프를 설치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진단은 잘 하신 것 같은데 LED 램프를 설치를 하자. 이게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겠죠. LED 램프를 설치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그 후레쉬가 중간중간에 없고 소화기가 중간중간에 없고 이런 거를 차라리 점검을 일상화 해가지고 그거를 채워 넣는 게 맞을까요? 어떤 게 더 쉽게 제안이 받아들여질까요? 네, 후자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잡았던 정책적 목표하고 그 정책 제안 내용이 명확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 내가 이 문제점을 봤는데 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돼야 될까? 예, 이 고민이 조금 이제 더 깊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게 합리적으로 될 때 이게 정책 제안이 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면 보세요. 이 밑에 육하 원칙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육하 원칙이 뭐예요? 예, 언제? 슬슬 나오십니다.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정책 내용에 이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예, 정책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건지 언제, 언제, 무엇을 뭘 할 건지 이거를 하나하나 육하 원칙을 옆에 놓으시고 내가 쓴 정책 제안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누구를 목적으로 할 건지 정확하게 그 대상이 누군지 아까 사람을 중심으로 제가 정책을 제안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 수혜 대상이 노인인지 어린인지 아니면 이 길을 지나다니는 일반적인 사람인 건지 그게 그냥 가정 주부인 건지 예, 직장인인 건지 이런 부분들 예. 그래서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점검을 반드시 해봐 주시고 예. 자 그리고 이제 기둥에 4가지 기둥이 있어요. 4가지 기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명한 이제 목적, 배경 이거를 제시를 해야죠. 왜 문제의식이라고 느꼈는지. 근데 자기 혼자만의 또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례 제시 있죠. 네, 사례 제시.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랬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국민연금 연체금이라는 게 있어요. 연체금 혹시 아시나요? 네, 국민연금을 제 날짜에 내지 못하면 네, 연체금을 내야 돼요. 국민연금. 그런데 이게 하루가 늦어도 혹은 29일이 늦어도 돈은 다 똑같아. 네, 부당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국민연금 나중에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 네. 근데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어. 내가 의무를 다 하다가 쪽지를 잊어버리거나 혹은 깜빡 잊고 있거나 하루 이틀 늦었는데 29일 늦은 사람하고 똑같이 내야 돼. 이거 문제 제기할 만하지 않아요? 그런 사례들을 찾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 제기가 없었을까요? 혼자서 얘기를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책이란 거는 시류에도 맞아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커져요. 정책 결정자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례를 찾는 게 중요해요. 작년에 가장 대학생들의 큰 이슈가 뭐였는지 아세요? 반값 등록금이죠. 처음에는요 그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리로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지금 보세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쪽 당도 저쪽 당도 다 그 공약을 걸었어. 내가 되면 이거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국민연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외치는 것보다 조금 더 여러 사람이 그런 사례들을 찾고 나도 연체금 냈다. 나도 냈다. 이런 사례들을 찾아서 하면 그게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그런 문제가 있고 역지사지는 뭐냐면 반드시 자기가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이거를 검토할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자기 것만 써놓으면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육하원칙 이런 것도 없고 막 써놨어. 아 정말 그럴듯하게 정말 뿌듯하게 써놨어.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대방 입장에서 보기 편하게 작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양식대로 좀 나눠져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하라. 아까 제가 이제 뭐 역지사지 말씀드리고 입체적으로 하라, 합리적으로 하라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분석을.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내용을 제목에 담아라. 이게 뭐냐면 흥미롭게 제목을 지으셔야 돼요. 흥미롭게. 막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10만 원의 연금을 주자.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노령연금 법안이거든요. 네. 제목에 한번 딱 보면 이게 뭐구나 이게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왜 해야 되지라고 이제 도대체 왜 이걸 주장하지 하고는 제안서를 읽어보게 돼요. 네. 읽어보게 되는데 제목에서부터 이게 불분명한 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놀 공간을 제공해 주자. 네. 이거 뭐지? 놀 공간? 이게 좀 애매한 거야. 애매한 거.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목을 정확하게 내용을 넣어서 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의 집이 명확하게 완성이 되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의 숙제를 하나씩 드릴 거예요. 그럼 조회에서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딱 선정을 해서 상품권 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던 청소년 문제 있죠. 청소년 문제. 청소년 자살률이 OECD에서 우리나라가 1위인데 청소년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 왜 이렇게 높을까 한번 고민해 봅시다. 노스페이스 문제가 왜 아이들에게 왕따를 유발하고 누구는 왜 노스페이스를 입을 수 없는가? 왜 그럴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청소년 자살률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제안이 필요할까? 우리 엄마들이 아들들의 딸들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